아침 밥상을 앞에 두고 문득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왜 이렇게 긴 하루일까? 옆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나이 들어 마주하는 가장 큰 고독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옆에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어쩐지 내 안의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있죠. 오늘은 바로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부처님의 무상 가르침을 통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깨달음이 스며들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인연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퇴직으로 직장에서 함께하던 동료들이 흩어지고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빠지거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가죠. 예전에는 전화만 걸면 달려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할 곳이 줄어드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은 허전함과 고독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흐름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으면 통합에 이르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으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곁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단순한 상실로만 받아들이면 깊은 공허감에 휩싸이게 되지만 이 변화를 인정하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처음에는 외로움에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매일 새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도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그 고독이 내면을 채우는 힘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가 줄어드는 자리는 곧 자기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변화를 무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커지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도 지금 곁에 남아있는 몇몇 소중한 사람과 깊은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또 다른 행복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건 빈자리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를 외로움으로만 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 자신과의 대화로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독서, 글쓰기, 산책, 혹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자리를 새로운 의미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관계의 줄어들미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두려운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신답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안을 채우는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허전함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노년기의 지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줄어들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아쉬움에 머무는 대신 그 빈자리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가장 현명한 길 아닐까요? 예전에는 버스 두 정거장쯤은 가볍게 걸어 다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으면 저녁 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문제 없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쉽게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여행조차도 마음먹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짐을 들고 떠났는데 이제는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모임에서조차 먼저 자리를 뜨는 제 모습이 자꾸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약속을 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이 제 마음을 점점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셈이죠.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근교에 나들이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즐겁게 계획을 짜는데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야 하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화장실은 가까울까? 내가 뒤처지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결국 저는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창문 너머로 햇살은 참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몸이 약해진다는 게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내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끝없이 불평하게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약해졌나 하는 원망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상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집니다. 지금의 몸이 과거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지금 가능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더군요. 그 이후로 작은 일들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 여행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나무 향기를 맡는 일, 힘들게 나들이를 가지 않더라도 창문을 열고 햇살을 온전히 느끼는 일,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몸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아도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몸의 변화는 정체감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노화는 단순한 퇴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전환이라고 말했죠.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걸까? 몸이 약해진 덕분에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된 풍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쉬움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마저도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니 예전과는 다른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삶 전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더 깊고 충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 저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저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요.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지지만 변화를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지혜 아닐까요? 저는 한때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매일같이 제가 필요했지요.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아픈 날이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직장에서도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늘 분주했고 제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며 집을 떠났고 직장에서도 물러난 지 오래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게 되니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며들더군요. 이제 나는 누구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처음 그 허무가 몰려올 때는 참 버거웠습니다.
마치 빈 의자 앞에 홀로 앉아 있는 기분이었지요. 예전에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 이거 좀 도와줘요. 라든가 아빠, 같이 가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대답이 더 익숙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면 제 존재의 무게가 사라진 듯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집은 조용했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하루는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제 역할이 끝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책에서 빅터 프랭클의 글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사회가 제게 역할을 부여했다면 이제는 제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순간 허무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짧은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오늘 마신 차가 따뜻했다든가,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든가, 그렇게 사소한 기록을 남기면서 내 삶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뤄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종이에 먹을 내리니 마음속 허전함이 점차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남을 돌보는 데 쏟았던 정성을 이제는 저 자신에게 향하게 할 시간이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역할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젊음도, 관계도, 역할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지요. 저는 이제야 이 가르침이 조금 이해됩니다. 부모라는 역할, 사회인이었던 역할은 끝났을 수 있지만 그 자리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배우며 때로는 혼자 산책을 즐기며 제 삶을 스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허무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를 붙잡아 두느냐, 새로운 의미로 바꿔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는 전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이니까요. 이것이 역할 상실에서 배운 저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회사와 가정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늘 쫓기듯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를 봐도 급히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죠. 분명 여유로운 상황인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해야 할 일도 뚜렷하지 않으니 하루가 한없이 늘어지는 듯했죠. 거실 시계를 바라보면 초침이 느릿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저를 놀리듯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렇게 한가해도 괜찮은 걸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쓸쓸함은 바로 그 틈을 타서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어느 날 오후 창가에 앉아 있던 제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적막을 그냥 허무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바로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삶의 분주함이 사라진 것도 하나의 변화였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명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처음에는 잡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호흡에 마음을 두자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쓸쓸함이 고요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 시간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쉬게 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날 본 하늘빛, 우연히 떠오른 기억, 누군가의 안부 전화를 받은 기쁨 같은 소소한 것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결코 공허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글 한 줄이 제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쓸쓸함을 달래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책 읽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다 보니 마치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운 시간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고요히 혼자 앉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이토록 마음에 와 닿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요를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은 가장 깊은 휴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쓸쓸함이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제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의 여백은 우리에게 낯선 공허를 가져오지만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하루가 길게 느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명상과 글쓰기, 책 읽기를 통해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조금은 배웠으니까요. 그 시간들이 모여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쓸쓸함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분주함이 사라진 자리에 깃든 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그 고요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먼 이야기로만 여겼던 죽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한구석에 늘 그림자처럼 자리하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거나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문득 생각이 스칩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길을 가겠구나.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나의 소멸을 의미하기에 그것이 고독으로 번집니다. 내가 떠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온 흔적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죠.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죽음을 단절이 아닌 변환으로 설명하지요. 무상이라는 가르침 속에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이어진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가 지고 떨어진 잎사귀가 흙으로 돌아가 다시 땅을 살리듯 우리의 삶 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어짐 속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무겁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실 죽음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스며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루가 저물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마다 작은 끝과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붙잡고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을까 봐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소중히 대하려고 합니다. 가족과의 짧은 대화도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도, 심지어 혼자 마시는 한 잔의 차도 그냥 스쳐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오히려 살아있는 지금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삶이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죽음을 피하려 애쓰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때 오히려 고독은 조금씩 사라지고 삶의 감사가 자라납니다.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을 더 진실하게 살도록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난 뒤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를 다정하게 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 속에서 두려움 대신 평온을 선택하려 합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지기보다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라는 물음이죠.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며 성취와 소유를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지혜는 덜어내고 내려놓는 데서 비롯되곤 합니다. 처음엔 이 내려놓음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집, 애착이 가는 물건, 내 손길이 닿았던 일들. 그것들을 떠난다는 건 마치 내 일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존재감을 놓기 싫어 괜히 간섭하고 조언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집착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비워낼 때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집착을 놓지 못하면 남은 삶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외로움과 불안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제 지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 이 땅이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놓고 나니 훨씬 마음이 가볍네. 그분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고 오래된 물건도 정리하면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며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결국 인간은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미리 연습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삶을 정리하는 태도는 오히려 고독을 줄이고 남은 시간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짐처럼 누르게 됩니다. 관계 속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옛 친구가 자주 찾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겠지요.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거리라는 생각에 매달리다 보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내려놓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처럼 집착을 풀어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신호인 이 내려놓음은 사실 두려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에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소유보다 비움에서 더 큰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보다 어떻게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삶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때 외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의 자유는 넓어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독을 평온으로 바꾸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을 6가지 신호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관계의 줄어들면서 오는 허전함, 몸의 약화로 인한 소외감, 자식과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느껴지는 허무, 시간의 여백이 주는 쓸쓸함,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생겨나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고 내려놓으며 배우는 지혜까지.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지요. 변하고 흘러가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덧없지만 그 덧없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 덧없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또 다른 시작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고독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이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